全長2000メートルを超えるメインの滑走路が姿を現しつつあります。今日 JNN のヘリコプターで撮影した西之表市馬島。島の中央部に巨大な滑走路が姿を現していました。馬島では2030年3月の完成に向け、航空自衛隊の基地整備が進められています。着工から3年経って緑地がですね、大部分が造成されていて、かなり少なくなっている様子が分かります。3年前の着工当時、草木が広がっていた馬島。今は島の大部分が造成され、島の至る所で工事が進んでいます。滑走路近くですけれども、飛行用のレーダーとみられる施設もですね、作られつつあります。アメリカ軍空母艦載機の陸上離着陸訓練 FCLP が行われる計画で、必要な施設は前倒しの完成を目指しています。飛行訓練の要となる施設もできつつあります。去年の12月に完成した管制塔です。こうした飛行施設が着々と建設が進んで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この広いコンクリートで固められたエリアは駐機場になるものと思われます。海岸に目を向けると、大型の護衛艦も停泊できる係留施設の整備が進んでいました。지금 보시는 영상은 일본 가고시마현의 작고 안개 낀 섬 마게시마입니다. 과거에 잠목만 무성했던 이 볼모지가 단 3년 만에 첨단 군사 요새이자 불침 항공모함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본 자유대의 기지 확장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안보지형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지각변동의 현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신 일본 마게시마 현장의 모습은 요동치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가장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게시마 섬에 2000m가 넘는 전술 활주로를 설치하고 대형 관저탑과 그 다음에 미군 함재기가 야간 이착륙할 수 있는 훈련시설, 그리고 대형 군함들이 즉시 닿을 수 있는 항만 계류시설까지 전격적으로 완공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평화헌법 체계에 갇혀있는 방어 전용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이미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닙니다. 이를 충분히 넘어섰습니다. 미군과 함께 동아시아의 대중국, 대북 전선을 직접 지배하는 거대한 전략적 군사 요새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다나카 총리 내각 시절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미군 점령지였던 오키나와를 반환받기 위해서 핵을 보유하지도 않겠다, 또 만들지도 않겠다, 도입하지도 않겠다, 이런 비핵 3원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본은 박정희 대통령의 원자력 육성 정책과 유사하게 원자력 발전 기술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세계 3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이미 도약했습니다. 재처리 기술 충분히 가지고 있죠. 플루토늄 축적 이미 하고 있죠. 잠재적인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이 비핵 3원칙마저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인과 여당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미국과 핵을 공유한다는 그 뉴클리어 쉐어링, 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자유대를 얽매왔던 일천해리 전수방어의 개념, 즉 일본은 오직 방어적 무기만 보유한다는 원칙은 이미 파기됐습니다. 일본은 이미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즉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급이 되겠죠. 지대지 미사일을 대량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차세대 수송기, 호위함 전력을 전폭적으로 강화하면서 방위산업 수출 금지 원칙까지 이미 다 깨부셨습니다. 여러분,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 성공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일본 방산은 이제 한국 방산과 전 세계 시장에서 피터지게 경쟁하는 초대형 라이벌로 부상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일본의 이러한 파격적인 무장 확대를 방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일까요? 답은 미국의 글로벌 대전략, 이 판짜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란과 대화하다가도 순식간에 타격을 하지 않습니까? 시스파이어, 즉 사격 중지했다가 다시 사격을 시작하고 다시 중지하고, 이런 대치되는 중동 전략을 통해서 이란 내부의 민주화 혁명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식입니다. 미국은 자국산 석유 그리고 체포된 마두로 정권 이후에 확보한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권을 활용해서 친미 우방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석유 공급을 차단하면 가장 극심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것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을 통해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러시아를 봉쇄하도록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고삐를 아예 풀어줍니다. 풀어줌으로써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북한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억제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리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직접적인 군사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국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주역으로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안보 행보는 국제정세의 거대한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미국과 일본이 발빠르게 군사력을 재편하고 미일 간에 밀착하는 동안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관학교 통합 논란이 국내에서 찬반이 아주 거셉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 또 중국의 서해 침범, 이 공세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 한국의 입지를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언론은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애교 행보를 단순한 이 조롱거리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조롱거리라고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의 본질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을 좀 더 크게 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담 하나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억하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에너지 자립과 과학기술 발전을 핵심으로,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 핵심으로 원자력을 낙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56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죠. 그리고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신설을 하고 원자력원, 또 한국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한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국내 수재들을 미국과 유럽으로 국비 유학을 보내서 원자력 공학에 대한 인재를 대거 양성을 했습니다. 이때 다녀온 분들이 나중에 한국 원자력 발전 그리고 국방기술 개발의 핵심 인재가 되었고, 195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울 홍릉에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면서 착공식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는 닉슨 독트린 발표에 따른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죠. 그리고 베트남에 패망하게 되고 북한의 군사력 도발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설립하고, 또 과학자들을 지켜서 극비리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죠. 이거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거죠.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중소로 도입을 추진하고, 이제 프랑스로부터 사용한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도입하고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플루토늄 추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핵탄두를 만들어야 되니까 투발수단이 필요하니까 이 투발수단을 위해서 한국에서 나이키 미사일을 이렇게 변형한 탄도미사일 백곰, NHK-1이라고 합니다. 백곰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시험 사격에 성공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개발 움직임을 감지한 미국은 정찰하고 외교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력하게 박정희 정부를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76년 공식적으로 핵 재처리 시설 도입을 철회하고 독자 핵 개발을 중단하게 되죠. 대신에 상업용 원자력 발전, 고리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과 국산 무기를 대량 방위 산업 체제로 전환을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1958년부터 사실은 주한미군을 통해서 한반도에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키 허큘리스입니다. 나이키 미사일은 재래식 탄도도 달 수 있지만 지대공과 지대치 임무를 다 수행하면서 W-31 전술 핵탄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파기력이 약 2킬로톤에서 20킬로톤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지휘관하면서 몰래 남겨두고 간 이들의 교범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인천부터 저 밑에 하동까지 배치를 하였죠. 이것은 제가 나이키 부대 지휘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케, 즉 승리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후반부터 주한미군의 나이키 미사일 운용 권한 장비 일부가 이제 한국군으로 이양돼서 한국군이 그걸 운용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 허큘리스의 구조와 엔진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산 탄도미사일 백곰이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64년도부터 의정부하고 전방지역, 이게 아주 중요한 축선이죠. 155mm 전술 핵 곡사포에다가 발사할 수 있는 소형 전술 핵 포탄. 이거는 한 수킬로톤쯤 됩니다. 이런 포탄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요 전방 방어선이죠. 의정부하고 경기 북부 지역. 그러니까 주한미 2보병사단하고 미국의 2보병사단하고 우리나라의 1군단 포병에다가 이거를 배치하게 되고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배치됐던 나이키 핵탄두라든가 155mm 또 8인치 핵포탄이죠. 핵포탄 등 모든 주한미군 전술 무기는 91년도에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동시에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량 반출하고 미국에서 폐기하게 되죠. 제가 육군 중위 때인데요. 1985년 한미 미사일 장교 교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디바리죠. 디비전 아티러리, 디바리 탄약고, 일명 몽키하우스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몽키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의정부 산 밑에 빵카에 들어가서 직접 이 핵탄두들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헌 속 기록이나 소문이 아니었죠. 1970, 80년대 한반도 전방 핵심 요충지였던 의정부 일대에서는 유사시 북한군의 기갑전력 이런 것들이 제압하기 위해서는 일반 포탄보다는 전술핵 포탄과 나이키 무기가 전술핵이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배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제가 목격한 사실들입니다. 과거 우리가 이처럼 냉혹한 핵 억제력이 현장 가운데서 안보를 지켜냈던 역사적 사실들을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일본이 마게시마 기지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바꾸고 미국과 일본의 핵 공유까지 언급하는 동안 우리 안보 현실이 어떤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마게시마에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미래의 불침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마게시마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주 가까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핵무장 검토하고 반경 능력이라는 이 칼날을 제대로 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거기에다 안보의 과제를 일본에 맡기면서 중국을 포위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감정적인 반일?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란 평화론도 아닙니다. 암묵한, 어묵한 안보 현실을 이제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자체적인 압도적 억제력, 그리고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선제적으로 세우는 이 정교함이 필요한 시점이 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에서 여러분 동정표 없습니다. 악의 눈물도 없습니다. 오로지 힘입니다. 힘과 전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본 마게시마의 활주로가 우리에게 서늘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